안녕하세요. 자, 2021년 대비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난이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난이도는 2019년과 2020년 대비 시험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커트라인도 여기랑 비슷할 거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간이라고 하면 그 지역마다 사실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 대비 시험은 사실 역대급 그 티오가 많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예상 커트라인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올해 시험이 사실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체감 난이도는 다들 보면서 되게 볼만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시험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에서 뭔가 실수할 만한 부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보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적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더라도, 그러니까 실수한 부분들이 눈에 띄더라도 본인만 그런 건 아니니까 2차에다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설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1차 시험 보신 분들 맞춰보고 싶으시죠? 너무 궁금해서 공부가 안 돼요. 2차 준비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1차는 시험이 끝났는데 2차 시험을 보기 전에 이거를 해설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고 나면 저 멘붕 와서 준비 못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2차 준비하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 들려요. 계속 들리니까 이렇게 해서 알게 되고 저렇게 돼서 알게 되는 것보다 그냥 일단 현실을 직시하고 그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요렇게 1차 시험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주된 이유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도 2022년 대비 준비하실 선생님들이 이 이후에 지금은 이제 1차 보신 분들이 주로 보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주로 요 다음 연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대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출 해설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해설을 들으신 다음에 혹시 2020년 대비 기출 해설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가시면 강의가 있습니다. 꼭 다 듣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시험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항상 얘기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남을 안다는 거는 시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차 시험 보시고 답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기출 해설로. 그리고 그 2020년 대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2020 이제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해드리는지와 그리고 분석을 할 때 무엇을 봐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아주 간단하게 잠깐 2020년 대비 때 우리가 같이 봤었던 내용이지만 살펴보고 기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2021 대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에서 만약에 이제 시험을 다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서 점수를 놓쳤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올해는 시험을 한번 봐봤어요 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음 연도 준비를 하실 때는 일단 이번에 시험을 봐봤을 때 어떤 부분이 놓쳤는지, 그리고 문제 파악, 인출, 단서 유추, 그 다음에 적용. 자, 이런 단계들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묻기 위한 문제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답 맞출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라고 했을 때 웬만하면 그 무엇을 묻기 위한 문제에 대한 키워드가 있을 경우는 맞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고 그 물어본 목적어를 주어로 바꾼 다음에 이제 호응 관계를 맞춰서 이거를 맞춰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전에 그 문제들이 오기까지의 관계를 역추적할 수 있는데요. 자, 올해 뭐가 나왔냐면 그 기출문제 해설집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올킬, 음악, 임용, 기출 해설이라고 하는 책을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막판에 정리하시라고 문제집을 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연도 공부하실 분들을 당연히 생각하고 낸 거고, 그 기출문제 해설 올해 거에 대한 문제는 이 자료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이제 그 학원 그 자료로, 그러니까 책으로 다시 이걸 묶어서 수업 때 다시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없어도 이 기출문제 해설집에다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해설해드리는 요 내용을 같이 더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출 해설 강의는 바로 1월에 기출 해설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새로 강의를 아예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출 해설집을 가지고 이 기출 문제들을 쫙 다 살펴보는데, 제가 해설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기출을 샅샅이 다 해야 되는지. 거의 기출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있는 걸 다 가져오면 너무 이 해설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으로 지금 요 강의는 딱 요 부분 중심으로만 했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반. 자, 여기에서 다 다뤘던 문제입니다. 안 다뤘던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번 문제는 특히. 그래서, 살펴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했던 역추적을 해가면서 그 문제가 나오게 된 그 경위들을 살펴보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가 감을 잡는데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는 전격종지가 기본서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공부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공음악의 전격종지라고 하는 책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키맵, 자, 이게 마인드맵 교재인데요. 마인드맵은 심화반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 책 같은 경우는 키맵은 요렇게 기출문제, 그동안 나왔던 문제와 그 다음에 전격종지 문제를 이렇게 다 칸칸이 문제로 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화반에 사용되는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자, 보시면 전체를 한 70여 장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르네상스다.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에 알아둬야 할 기와음악, 그 다음에 베네치아 16세기 세속음악, 종교개혁, 그 다음에 반종교개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태리, 프랑스, 영국, 자,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어떤 핵심적인 그 매핑을 해드리는 구조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구조화, 이게 제 수업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심화반에서 하게 되면 그냥 약 70여 장의 이런 큰 마인드맵으로 거의 시험에 나온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이렇게 가지고
보통 시험장을 가시고요. 교과서는 따로 우리가 교과서반, 분석반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분석반에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올해 제가 막판에 교과서만 가지고 교과 내용학 정리를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한 10문제 가까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근데 이제 그 교과서만 봤다 그 내용 이렇게 정리된 그 자료만 본다고 시험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악보에. 그래서 이 악보에 적용하는 과정은 1년에 걸쳐서 꾸준히 하셔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 단서들을 이렇게 제가 다 드리고 제가 다 맞췄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연습 과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막판 자료로 다 맞춘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같이 그런 거를 적용하는 과정을 꾸준히 연습해서 그게 내면화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막판에 준 자료를 보시고 거기에서 다, 여기 있는 거 다 나왔네 하시면서 문제를 푸셨다고들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올킬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알라딘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우리 북스파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요 내용들이 어떻게 시험에 반영되어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시험이 어디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준 거예요. 평가원에서. 자, 이걸 벗어나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제 이런 음악 교육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나누어서 교육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이 평가 영역과 내용 요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이제 화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칠화음, 반감 칠화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종지법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 완전 전격 종지가 문제로 나왔죠. 그 다음에 전조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아폴리탄 같은 변화화음을 통한 전조 과정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 모두 다 도출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제가 작년에 드린 자료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조금 보충된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했는데 평가원 거를 다시 그러니까 그 공청회 자료를 다시 살펴보다 보니까 요 내용이 그전 연도 거에서 여기가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충을 했습니다. 그 호모포니와 폴리포니 올해도 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왔었죠. 메시아 중에서 요 호모포니 부분과 폴리포니 부분을 찾으세요 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 자, 1년 동안 계속 가지고 가셔야 할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공부를 시험 보신 분들은 이 지도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디서 나왔구나 이렇게 흐름도 생각나시고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매우 간단한 문제여서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플라톤에 대한 설명이고 국가론에서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라고 했으니까 이상주의를 얘기하는구나. 진선미가 있고 동굴의 비유를 얘기했고 거기에 그 비유에 의하면 누가 동굴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자와 교사이죠.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그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내는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교사이겠죠. 그 다음에 음악 교육론은
음악 교육은 어떠한 것보다 영향력 있는 도구이다. 그래서 영혼을 깊이 파고들고 바르게 교육받으면 우아함을 창출하지만 그 반대가 되면 반대의 결과다. 그래서 참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움을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 선한 사람이 된다. 자, 문제 분석은 이런 방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평가 영역이 여기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교육 철학에서. 일단 에토스론을 여기 음악 교육 철학을 물어본 건데 에토스론과 교사와 철학자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여서 따로 적용할 부분까지는 없고요. 이거는 기출 문제가 뭐 문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영혼을 깊이 파고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냐면 이거는 인용이 국가론에서 똑같이 인용한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음악 교육의 다양성 얘기하면서 에토스론 우리가 문제풀이반에서 다뤄봤고요. 역시 여기 에토스론 이 국가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여기 네 하모니 해서 그러니까 이 인간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들고 그 다음에 고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인간을 만들기도 한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한 에토스론인 거. 그 다음에 문제 기출문제집에서 이 내용을 이미 다뤘어요. 이거 아까 교사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음악의 기능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강화되는 만큼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정신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는 음악 교사가 훌륭한 교사다. 자, 그래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게 2018년 기출문제고요. 올해 제가 주 키워드 파이널 그 콕콕에서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흐름을 짚어드리면서 이 인성에 대한 부분을 키워드로 말씀드렸는데 역시 올해 문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교사는 이거 이상주의인데요. 교사가 인격적 모범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굴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조화로운 인격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음악적 경험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이 교사, 자, 이상주의인 거죠. 자, 여기 해설은 제가 그 해설집에 이런 식으로 각각 내용들에 대한 해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출문제 분석집 얘기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파이널 콕콕에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드렸어요. 플라톤의 이상주의적 교육론이 2015 교육과정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써주세요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자아 정체성, 그 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플라톤의 이상주의 교육론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에토스론으로 올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교사, 에토스론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해설이 별로 필요 없으신 이번에 1차 시험 보신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문제 해드리고 과정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이렇게 정리를 맨 마지막에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시고 2차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찾아가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따로 찍을까 하다가 어쨌건 지금 요 문제를 그러니까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다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리코더 합주를 위해서 평가한 평가 도구라고 했어요. 가가. 자, 그러면 이 평가 도구가 뭔지 작성 방법에 따라 쓰세요 했는데 여기 이 평가 주체에 따라서 누가 이거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 종류, 유형을 쓰라는 거. 유형을 쓰세요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를 쓰세요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성취 기준 만들어 보는 거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분석부터 해보시면 교육과정에서 현행 교육과정 적용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너무나 친절하게 아이의 성취 기준을 줬어요. 이건 다 외워서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보고 쓰냐면 여기에서 이제 고려할 게 내용 타당도를 보고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이걸 평가했으니까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일치해야 합니다. 목적이랑 그래서 학습 목표와
그다음에 평가는 일치해야 돼요. 이거를 내용 타당도라고 하고요. 기출문제에서 요런 흐름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바른 자세와 바른 운치 물어봤고요. 바른 주법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조화롭게 어울렸는지, 개성을 살려 연주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조화롭게 그 합주를 한 거에 대한 부분은 목표가 2번으로 나왔어요. 이거 2번 목표예요. 그럼 요거 1번 목표겠네요. 자, 1번 목표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뭘 보고 쓰나요? 자, 요거 보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리코더에다가 적용만 하시면 돼요. 리코더에 적용해 보는 거 우리 연습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 주고 성취 기준 적용해 보는 거. 그래서 일단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분석해 봤고 여기서 위에서 여기 위에서는 여기 나온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과정 평가 방법 주체에 따라서 물어봤으니까 평가 이거 적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누가 서로 평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평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거 적용하는 걸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 살펴봤어요. 자 이거 나를 표현 영역과 관련해서 지도할 때 성취 기준을 쓰세요 했거든요. 그럼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한 목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표현 영역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팔박 장단의 특징을 이해하여 개성 있게 연주한다. 이게 약간 2번에 해당하는 거고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길구나 장단을 장구로 연주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악곡의 특성을 성취 기준에다가 지금 제시된 성취 기준에 넣어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 하프 모의고사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에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답은 이렇게 됩니다. 바른 자세와 운치법으로 리코더의 주법을 익혀 연주할 수 있다. 리코더의 스타카토, 레가토, 포르타토 등의 주법을 익혀 연주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 목표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본 게 있어요. 상호평가 했죠. 그럼 다 푸는 거네요. 이거와 관련된 문항도 사실은 저희가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주고 평가 문항을 주고 여기 성취 기준을 쓰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들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지금 서로 뭘 뽑으세요? MVP를 뽑으세요. 그 다음에 다른 모둠을 평가해 보세요. 자, 이거 평가 방법 뭐냐고 물어봤어요. 문제 똑같죠? 자, 이거 완전 문제는 거의 형태는 똑같고 답도 얘는 상호평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문제에 적용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요렇게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스타일을 알기 위해서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공부하시는 거하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면서 떠듬떠듬거리면서 공부하는 거하고 매우 차이가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평가지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뭐 맞는 설명 맞는 것들 다 고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 자기 평가를 결합한 결과이다라고 했는데 평가 내용을 보니까 연주가 끝난 다음에 짧게 상의한 후 모둠의 기록원이 기록을 하는데 지금 평가지에서 한 모둠이 연주하는 동안 다른 모둠이 진지하게 감상을 했으니까 이건 상호평가죠. 그래서 거의 유형이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평가 유형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기억에 들어갈 성취 기준은 요거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종실록에 실린 세종대왕의 주체적인 음악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박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명하신 시대에 소중히 여기는 예와 악인데 악을 소홀히 함이 부당합니다. 예법대로 하옵소서. 자, 예법대로는 이게 뭘까요? 이건 이제 이 악은 악악, 당악, 향악에 일단 분류를 아셔야 합니다. 악악, 당악, 향악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 지금 살아서는 향악을 듣는데 죽은 뒤에는 아악을 연주한다. 그러면 이 얘기인 거죠. 지금 박연은 예법대로 아악을 하자고 한 건데 세종이 살아서는 향악을 하는데 죽은 다음에는 아악을 들어. 자, 그거 이거 반드시 중국에 부끄러워할 것은 없다.
중국의 음악인들이 어찌 다 바르게 되었다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본디 이제 우리나라는 향악에 익숙하니까 조상도 살아계실 때 듣는 향악을 하자. 그러면서 향악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맹사성. 자, 이 맹사성, 향악 맹사성, 악, 박연 이 조합이 여러 번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거는 아악이고요. 이거는 맹사성인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여러 번 이거는 이제 분류 방식은 이거 확인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아셔야 되는 거고 기출문제에서 이게 평가 그 공청회 예시문항에서 아악 정비주도 맹사성 자 이게 아닌 걸로 지금 문제를 낸 거죠. 아악은 박연이 향악은 맹사성이 자 요것만 알면 이 문제는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출 해설 부분 국악사 파트에서 또 기출해서 2010년도에 이게 나왔어요. 박연 세종의 뜻을 받들어 율관을 제작하고 악서를 편찬하였으며 향을 정비하였다. 이것도 틀림게 이렇게 내준 거죠. 향악이 아니라 아악이잖아. 약간 이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합은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거는 기출문제 해설집에 제가 드린 답입니다. 향악은 맹사성이 정비했다. 그리고 기억은 이제 틀린 내용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이제 이렇게 드렸죠. 그리고 요것도 12잡가를 전승했는데 12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일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기출 문제를 봐야 되는 이유예요. 기출. 정말 중요하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죠. 자, 이것도 기출에서 물론 다루어진 부분인데요. 자, 여기 행렬도의 일부이다. 취타 이어서 연주하는 악곡명을 쓰고 이 그림에서 묘사된 악기 편성의 명칭을 쓰세요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악기 편성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를 연주하는 그 악대는 세악수예요. 근데 이 세악수들이 연주하는 편성은 네, 삼연육각 편성입니다. 근데 물론 삼연육각이라고 쓰신 분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세악수 편성이라고 해도 세악수는 삼연육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셔도 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연주하는 악곡명은 취타 다음에 뭐 연주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취타계주가 기출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취타 다음에 뭐예요? 길군악하죠. 자,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분석하는 거는 악곡의 특성과 연주 형태적인 특징을 얘기했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취타에 이어서 길군악 연주한다는 거. 취고수와 세악수 이건 취고수는 제가 괄호 해놓을게요. 같이 묶어 다니는 거니까 한 건데 어쨌건 고취약에서 세악수의 연주 형태 그러니까 이 세악수라고 하는 게 자 문제를 보시면 이 후부고취 얘기를 하면서 세악수 편성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악수 편성이 뭐냐 세악수 편성은 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삼연육각이 기본이 된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악수 편성 이퀄 삼연육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삼연육각 편성이 세악수 편성에 포함이 되는 관계이거든요. 자, 요거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는 우리가 정학 문제 풀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악산, 기억의 악산은 취고수라고 하여 그림에서 요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세악수라고 하였다 해서 그림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요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반에서 요걸 거의 그대로 문제 드린 부분입니다. 이거 그냥 똑같죠? 자, 73번이에요. 73번으로 제가 드렸었고 여기 보시면 취타 대취타 나오고 취타 이어서 길군악 나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그래서 취타로 시작하여 길군악 그 다음에 길타령 뭐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길타령 쓰는 거 아니 길군악 쓰는 것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가 행차에 대한 부분 설명이 나오는데 군대나 태평소가 이제 조선유를 연주하는 대취타의 연주를 하였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삼연육각에 의한 행악으로 이 곡을 연주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민간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 취타계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공중에서 이렇게 어가 행차에서 하는 행차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실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여기 세악수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취고수와 대조적으로 세악수 얘기한 거고, 이 행렬도에 따르면 통신사 행렬 뒤를 따르는 세악수는 이걸 연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연육학이랑 이콜은 아닙니다. 그쵸? 세악수가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지금 삼연육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 삼연육각의 편성과 비슷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악수 편성으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삼연육각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다? 세악수 편성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셨거나 이렇게 쓰셨거나 둘 다 답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세악수 악대는 그래서 악대 이름을 물어봤으면 사실 세악수 악대인데 이거를 편성으로 물어본 거니까 세악수 편성이 되는 거고, 자 요렇게 좀 달라요. 이 삼연육각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조선 열성조 능행도에서 보시면 요렇게 돼서 이것도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자, 이게 세악수 편성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자, 보세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자, 보죠. 자, 요렇게 대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피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좌고 대신에 걸어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용고를 들고 있네요. 그쵸? 북, 보통 우리가 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장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피리, 해금도 있어요. 해금. 이거 무슨 편성이에요? 자, 우리는 피리둘로 원래 이제 삼연육각은 피리둘, 뭐 대금, 향피리, 대금, 그 다음에 해금, 북, 이건 좌고입니다. 그리고 장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연육각 편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연육각으로 이제 그게 민간에서 이제 무용반주나 이런 쪽에 이제 자리가 잡을 때는 앉아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됐지만 서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역시 삼연육각 편성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편성이 보통 이제 세악수 편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림에서 묘사된 악기 편성에 명칭을 쓰세요 라고 했거든요. 악기 편성의 명칭이니까 세악수 편성이거나 아니면 삼연육각 편성이거나,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4번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더 문제가 있고 요 고추학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문제로 이렇게 드렸었고, 이렇게 고추학의 특성 얘기하면서 지금 전부고추, 후부고추에 대한 거 얘기하고, 그게 이제 조선 후기로 와서 취고수가 되고 세악수가 됐을 때 세악수는 대체로 이렇게 포함한 삼연육각으로 편성됩니다. 대체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에도 거의 해금도 있고 장구도 있고 북도 있고 대금도 있습니다. 자, 피리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악수는 대체로 삼연육각 육각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되기도 하고 그 안에 융통성 있게 바뀔 수 있는데 다 뭐에 들어간다? 세악수 편성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적용한 부분입니다. 비고치키는 학생의
발달 수준, 그러니까 실제적 발달과 잠재적 발달 수준 차이, 이거 근접 발달 영역이죠. 이거 물어봤고, 거기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비계, 스캐폴딩, 요거는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스캐폴딩이 일어나려면 지금 여기 실제적 발달 수준과 여기 잠재적 발달 수준에 이렇게 사다리를 놔주는 거를 우리는 비계라고 하고, 기출문제는 뭐 리듬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실제 상황을 주고 이 비계를 또는 스캐폴딩을 교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쓰세요가 한 3년 전에 기출문제로, 2, 3년 전에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영역을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고요. GPD라고 써도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어로 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너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신체 표현을 하거나 높이를 그림으로 하거나 그 밖에 지금 표상 양식 중에 안 나온 거 뭐냐고 물어봤고, 상징적 지식 제시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악보나 음악적 언어 활용하는 방안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아는 거, 문제 해결력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 또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위인지 혹은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흐름과, 이거 상위인지라고 쓰나 메타인지라고 쓰나 둘 다 맞아요. 사고의 흐름과 그 학습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인지적 전략입니다. 통제적 지식과도 통한다라고 해서 아주 힌트를 적극적으로 줬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난이도는 굉장히 별로 높게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 묻는 부분들은 비고치키, 사회적 구성주의의 핵심 개념, 근접 발달 영역 물어봤고, 인지주의의 특징인 상위인지, 이거 문제 해결력과 같이 연결해서 봤고, 이거 세 가지 지식 제시 양식을 대화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이건 다뤄봤었죠. 브루너의 세 가지 표상 양식을 활용해서 다성부의 성부 조직을 학습한다. 그러면 자, 이거는 신체로 표현하는 거, 악보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오늘 문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악보로 제시한다. 악보를 보고 부른다. 자, 이런 것들은 상징적 표상. 요게 기출문제로 나온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이 다 해본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문제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표상 양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작동적 표상, 그 다음에 여기 악보를 보면서 성부 조직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문제를 쓰는 거. 이것도 거의 뭐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온 부분을 적용해서 낸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속 문제라고 해서 제가 저기 문제 페이퍼로 드리지는 않지만 모의고사 반부터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문제속 문제로 그냥 수업 중에 다룹니다. 그래서 뭐 이건 여러 가지를 고려한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인지주의를 음악 수업에 적용할 때 유의점을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해서 인지주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자, 뭐가 나왔냐면 브루너의 활동적, 시각적, 상징적 지식 제시 양식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봤고, 비고치키는 근접 발달 영역을 이해해서 이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세요 하면서 상위인지와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를 사용해서 여기 반성적 사고를 통해 학생의 학습 과정에 문제를 해결하고 음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세요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요 세 가지 문제를 다 다뤄본 마지막 파이널 꼭꼭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더 있는데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답을 근접 발달 영역. 그래서 기억은 근접 발달 영역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니은은 상징적 지식 제시 양식이며 여기에서 상징적 지식 제시 양식을 활용한 수업 방법은 이런 거. 악보 얘기 나오면 되고요. 음악 용어 얘기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둘 중에 하나 쓰시는 거예요. 이거 다 쓰라는 얘기 아니고 이렇게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맞다.
그 다음에 상위인지 메타인지 자 이렇게 이다 라고 쓰시면 5번까지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질문이 참 많았던 문제였는데요. 자 리골레토의 주인공이 아리아 마지막 부분이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작성 방법에 따라 쓰세요 해서 자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E 메이저로 가고 있으니까 그쵸? 시, 레, 샵, 파샵, 라 해서 여기 5도 세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나옵니다? 1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종지 유형을 쓰라고 했거든요. 50에서 54마디까지. 그럼 5도 하고 여긴 쭉 5도예요. 그러다가 여기 1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종지예요? 완전, 정격, 종지인데 혹시 이거 완전 안 쓰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쓰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50부터 54까지 이게 지금 어떤 형태라고 보셔야 될까요? 5도에서 1도로 가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음악을 읽을 줄 아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냥 중고등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적용 문항으로 모든 문제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공부 방향은 이거를 잘 적용할 수, 그러니까 달달달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암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악보상이나 가르치는 거에 적용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격 종지를 시험에 내겠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종지법의 이해, 분석 이렇게 내겠다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정확하게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평가 영역 분류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 뭐가 나올지를. 그래서 거기에서 전유화음을 모른다, 반응계적 화음을 모른다. 그럼 여기서는 문제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계적 화음을 정확하게 다 알려면 자, 그래서 제가 모든 교재는 다 이 평가 영역 분류표 기준으로 교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도 그거에 따라서 만들고 기출문제집도 모든 기출문제를 이 분류표 방식대로 다 다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 나오는 문제를 다 싹 다 풀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본 이론서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억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라고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 그 파이널 이 교과서 정리 문항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 카덴자가 그대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거의 기능을 쓰라고 하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독주 연주자가 즉흥적으로 기량을 발휘하도록 맡겨진 부분이었으나 여기 위치가 중요해요. 마침 전에. 자, 이거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카덴자라고 하면서 카덴자에 대한 설명이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길래 이 부분은 이거는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드렸는데 네, 올해 나왔네요. 즉흥적인 거 쓰셔야 되고 기량 쓰셔야 되고 마침전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거의 한 2점 정도는 사실 카덴자라고 하는 부분을 쓰시면 여기서 1점이 되고 요거에 음악적 성격 쓰는 거에서 점수 배점이 종지가 1점이겠죠. 그래서 요거 성격 쓰는 거에서 2점. 그러니까 거의 이거 3점짜리를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뭐 어떤 부분에서 인지적 불일치를 겪냐면 카덴자는 협주곡에서 봤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악장이나 악곡의 마침에서 독주 연주자가예요. 그러니까 기악 독주에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동안 기악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게 기악에만 쓰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기악에서 카덴자 하면서 이제 그럼 뭘 쓸까 해서 뭐 콜로라투라를 쓰신 분도 있고 이 다카포 아리아를 쓰신 분도 있고 자, 근데 하나씩만 맞아서 얘네는 안 돼요. 콜로라투라는 기교적인 거는 맞죠? 그 다음에 다카포아리아는 어,
그러니까 음악이 그래도 맞히는 부분인 거죠. A, B, A로 나오니까, A 다시로 나오니까. 길게 봤을 때. 그리고 여기는 즉흥적인 부분이 맞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거는 카덴자 뿐입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악 파트에서도 물론 그러니까 기악뿐만 아니라 성악 파트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꼭 여기에만, 그러니까 기악 협주곡에만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확장, 그 다음에 동화. 자, 여기서 제가 이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동화라고 하는 거를 이 동화는 결국 적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동화와 조절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도 적용할 수 있나 생각을 해서 동화를 해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올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토도 여러분들이 이게 기하적인 부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근데 주로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 제가 그 키워드 핵심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을 문제로 드렸는데, 그 자료로 마지막에 드렸었는데, 거기에서도 후가뿐만 아니라 후가 등의 어떤 것들에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어디에 적용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거의 본연의 특성이 맞으면 이게 성악에도 적용되는구나, 얘도 마찬가지 성악에도 적용되는구나, 그런 적용 문제가 두 문항이나 나왔다는 거죠.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전격중지 해서 5도 1도 해서 완전 전격중지에 쓰는 문제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풀어봤던 부분이고요. 자, 답을 확인해 보죠. 6번 답은 카덴자이고요.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카덴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제가 키워드만 정리해 드린 거예요. 문제에서 답을 쓰는 요령 방식은 물어본 거를 그대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기억을 지칭하는 용어는 카덴자이다, 이렇게 쓰셔야지 이 서술형 답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악의 특성을 연주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즉흥적이고 기교적인 솔로 연주이다. 자, 이게 이제 그 연주적 관점에서 쓰는 건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쓰시면 맞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아니면 보통 점수를 나눠서 드리지는 잘 않아서요. 어쩌면 요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도 일단 맞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사실 평가 기준은 나와봐야 알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모범적인 답안은 요 세 가지를 다 쓰는 거입니다. 그러나 즉흥적인 연주 부분이다, 또는 뭐 기교적인 연주 부분이다, 이렇게 썼어도 연주적인 부분에서의 특성은 맞기 때문에 맞게 할 확률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위치는 마침 직전에 나옵니다. 결국 한마디로 쓰면 종지감의 확대예요. 그러니까 종지를 이렇게 쫙 확대시켜 놓고 거기에서 딸림화음을 확장해서 긴장감을 더 유발했어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더 막 유발하면서 막 독창적이고 기교적인 막 부분을 한 다음에 짜잔 하고 끝난 거죠. 5도를 쭉 유지하다가 짜잔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감도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는 마침 직전에 나온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 직전에 나오면서 이 종지감을 더 확대시켜준다, 또는 해결감을 확대시켜준다, 또는 5도의 긴장감을 더 올려준다 등등이 다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이것도 선생님들이 참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방금 스트레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마지막 자료로 이렇게 드렸어요. 스트레토, 자, 좁은 긴박한 이란 뜻으로 한 성부에서 주제가 제시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주제가 제시되어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기출이라고 적어드린 거는 이게 기출 문제로 어떻게 나왔었냐면 2010년도에 자, 스트레토 기법이 나타나는 것은 후가의 일부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후가에다가 한정해서만 생각하신
늘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겹치다라고 하는 부분에 모방이 나오면 그 부분에다가 다 쓸 수 있는 용어인 거죠. 그래서 여기 스트레토 해서 제가 해설에 어떻게 드렸냐면, 이건 제가 기출 해설집에 드린 답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가 등에서 어떤 성부의 주제가락이 끝나기 전에 다른 성부에서 겹쳐서 나타나는 기법. 이어지는 선율은 이렇게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함. 제가 이렇게 이제 답을 해설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주제가 딴딴딘 따다다디다다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성부에서 솔라시 도레도시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거 끝나기도 전에 다시 이렇게 라시도레 미레도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주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가 다 겹쳐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한다? 스트레토라고 하고, 자,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49마디부터인가요? 네, 49마디.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옵니다. 49마디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와 있어요? 계속 겹쳐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52마디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방의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4도도약해서 2도씩 내려오는 요 진행이에요. 그쵸?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죠? 모방 기법의 명칭. 스트레토죠. 이 모방의 의미는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주제가 끝나기 전에 어떤 형태가. 자, 그 다음에 짜임새를 순서대로 쓰세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짜임새를 변화를 순서대로. 자,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아까 52마디까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53마디, 그 다음에 54마디. 자,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같은 리듬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만 맞으면 됩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기를 어느 마디에서부터라고 하는 걸 괜히 썼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폴리포니에서 여기까지 폴리포니에서 호모포니로 바뀌었다는 짜임새의 변화를 순서대로 서술할 것 했어요. 그러니까 짜임새가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을 서술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각 성부가 독립적으로 모방하는 방식으로 나와서 폴리포니. 여기서는 각 성부가 동일한 리듬으로 나와서 호모포니. 이렇게 이 부분이 근데 키워드만 써도 맞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폴리포니고 뒷부분은 호모포니로 나온다고 하는 부분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답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나오기 전에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몬테베르디 마드리갈 집에서. 자,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은 뭘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주제가 이렇게 나오고, 주제 나오는데, 여기서 다른 선율들이 나오고, 다른 멜로디가 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성부들이 각각 다른 리듬으로 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폴리포니라고 하고, 성부들이 다 같은 수직적으로 쭉쭉쭉 같은 리듬으로 나오는 것을 호모폰이라고 하죠. 자, 이거 기출문제 2015년입니다. 그리고 답안을 보시면 기법은 스트레토이다. 스트레토는 특정 선율형이 마치기 전에 다른 성부에서 겹쳐서 제시되는 모방 기법이다. 자, 요거 각각 1점, 1점씩이겠죠? 선생님들이 또 질문하신 게, 선생님, 제가 이거는 틀렸는데요. 용어는 틀렸는데요. 이거는 맞췄어요. 그럼 1점 줄까요? 라고 했거든요. 자, 문제를 잘 보시죠. 이건 이제 뭐 제가 그걸 정확하게 드려요, 안 드려요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어요. 일단 채점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를 보시면 이 부분의 명칭을, 이 기법의 명칭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모방 기법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얘는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음악을 이건 그냥 읽어서 지금 겹쳐서라고 하는 거, 주제가 겹쳐서 쭉쭉쭉쭉 나온다는 얘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그거를 읽어줬으면 그걸 읽을 수 있느냐를 보는 문제였다면 그거에 무엇을 묻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묻느냐의 문제 의도가 이거의 의미를, 그러니까 스트레토의 의미를 알아 라고 하는 거였으면 얘는 그냥 점수가 둘 다 날아갈 수 있고요. 2점. 그 다음에 이 악보를 읽는 거, 그 다음에 그거의 용어, 요렇게 만약에 따로 접근을 한다면 1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점되고 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참고로 가져온 악보인데요. 이거 제가 다뤘던 악보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도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거 왜 성악곡에서 스트레토가 되냐? 자, 제가 성악곡에서, 그러니까 스트레토라고 하는 걸로 옥스포드 그 음악 사전, 그로브 음악 사전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뜻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좁은, 그다음에 뭔가 타이트한, 뭐 좁게 이렇게 계속 겹쳐서 뭐 이런 것들로 작곡을 하는데 쓰이는 걸로 나오면서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성악곡으로서 시작 파트에서 보통은 얘가 이제 시작 파트보다는 뒷부분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작 파트에서부터 주제가 막 겹쳐 나오는 부분이 있다. 이 오프닝 그 바흐의 작품으로서 코러스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스트레토 말고도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가져온 악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잠깐 끊어서 8번부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